자, 그다음 이제 볼 것은요. 342쪽인데요. 우리가 아까 모기지론 있었죠. 모기지 반대가 역이죠, 역. 그러면 모기지론은 뭡니까? 내가 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려오는 거고. 됐나요? 돈을 빌려온 때에 갚아야 되는 거고. 됐나요? 역모기지론은 미리 뭡니까? 돈을 빌려 쓰고 담보를 제공하는데 돈을 미리 연금처럼 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이런 거 있었죠. 아까 모기지로는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고, 모기지로는 뭐다? 구입하는 주택을 담보로 설정하는 거예요. 되나요? 구입하는 주택을 담보로 설정해 가지고 돈을 빌려 오는 거예요. 근데 영모기지로는 미리 뭐 연금행치로 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자와 원금은 나중에 상환하는 방식이에요. 반대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라고요. 다시 보세요. 내가 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려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갚아 나가는 방식이고, 근데 영모기지로는 뭡니까? 내가 미리 돈을 쓰고 나중에 이자 원금과 이자를 갚는 방식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랬죠. 부모님 세대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밑에 세대들이 지원을 할 수 없고 나이가 드니까 소득도 없죠. 그럼 쓸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주택에 자녀들에게 돈을 뭡니까? 충당하지 않고 또 지금 소득이 더 쓸 돈이 필요하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뭐다? 담보로 설정하고 연금을 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 담보물에 대해서 계속 탔으니까 계속 가치가 깎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죽으면 그때 상환하는 방식이에요. 담보 가치를. 돈을 지금 뭡니까? 연금행위로 계속 타 쓰고 나중에 종신. 내가 죽으면 그때 그 주택으로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영모기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모기지가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 영모기지를 하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농지 있죠. 농지를 가진 것도 모기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이제 활성화되지 못했다가 점차 가면서 활성화 많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즉 영모기지 보세요. 자, 기억입니다. 주택연금의가 만 55세 이상 있어요. 만 55세 이상. 예,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민이 주택 소유자든 배우자죠. 소유주택을 뭐로?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정 금융 상품 역모기지를 합니다. 됐나요? 자, 그다음에 니은에 보면은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다음 우리가 343쪽에 이거는 전부 다 법이니까 그 법률 내용을 나가요. 아까 모기지론도 법률 내용이니까 법률 내용을 내가 좀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고 343조 때 이것도 법률 내용이에요. 그 법 내용을 알고 있느냐 하는 건데 자주 노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다인 쓰는 거는 작년에 이 주택연금 즉 역모기지료가 시험 났다고요. 그러면 올해는 놓을 확률이 없다. 알겠어요? 100% 안 노는 건 아니죠. 놓을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쯤 보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가입 가능 연령이 있는데 1번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입니다. 그렇죠. 아까 여기도 있죠. 몇 세입니까? 만 55세 있습니다. 자, 설정 기준입니다. 그다음 확정 기간 방식은 연소자가 만 55세에서 만 74세고요. 우대 방식일 때는 주택 소유자 배우자만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됩니다. 또는 자, 그다음 주택 보유 수는 부부 기준 6억 이하인 주택 소유자입니다. 6억 이하. 근데 아까 우리가 모기지로는 우리가 뭡니까? 9억 요거는 6억이 아니고 요거는 9억이죠. 9억 이하 주택 소유자면 되는데 아까 주택에 대해서는 6억이었죠. 네, 그 차이점이 있고 아까 우리가 모기지로는 뭡니까? 무주택자 돼 있었죠.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또 일시적 1주택자 있었죠. 네, 그거 있어요. 자, 그럼 9억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 팔면 가능하다. 9억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팔면 가능하고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액이
9억 이하이면 가능하다. 그래서 합산 가액 기준이죠. 9억 이하. 그 다음에 우대 방식의 경우는 1.5, 1.1억 5천까지 미만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라고 있어요. 자, 대상주택이 있는데요. 방금 시가 얼마죠? 9억 이하 주택과 그 다음에 노인복지인 주택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밑에 확정기간 방식은 노인주택은 안 된다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대상주택을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데 이제 넘어가도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거주요건 넘어가고요. 자, 344쪽에 보면 채무관계자 자격이 있는데 1번 채무관계자는 워사 능력 및 행위 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하는 거고, 그 다음 2번 채무관계자가 치매 등 이유로 워사 능력과 행위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나 보호자는 성년 의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보증기간, 소유자 및 배우자가 사망 시까지 보증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용 도중에 이혼할 경우는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용 도중에 재혼을 했다면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입비 및 연금 보존료 있는데 가입비 초기 보존료가 있어요. 자, 주택가격 1.5%, 그 다음 연 보존료는 0.75%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보증료는 취급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고 연금 지급 총액에 가산합니다. 자, 지급 방식이 있는데요. 종신 방식이 있고, 종신 방식은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한다. 종신이 뭐죠?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게 종신이네. 네, 그게 종신 방식이고, 확정기간 방식이 있어요. 일정 기간을 정하겠죠. 네, 기간 방식이니까 고객이 선택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액을 지급한다. 이제 용어 알았나요? 종신은 뭐 돌아가실 때까지. 알겠어요? 예, 그럼 확정 기간 방식은 그 선택하는 기간 동안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대출 상환 방식이 있어요. 자,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종으로 인출한도 대출한도 50% 초과 90% 이내까지 합니다. 50% 초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하는 방식이 대출 상환 우대 금리가 있고 넘어가세요. 자, 담보의 제공이 있고 그 다음에 적용금리 있는데 적용금리는 변동금리입니다. 아까 모기지로는 무슨 금리였죠? 고정금리. 그럼 반대가 되죠. 아까 모기지로는 뭐냐 고정금리고 요거는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아까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였죠. 예.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는 고객과 금융기관 협의하에서 다음 한 가지를 선택하는데 아까 CD금리 있고 코피스금리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금리는 두 가지가 있었다. CD금리와 코피스금리가 있었다. 선택 가능합니다. 3번은 가산금리는 기준금리가 상결금리인 경우 1.1%를 추가하고 신규 취급의 코피스 금리일 때는 0.85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는 매월 연금 지급 총액에 가산하여 늘어나지만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포함되어서 지급되고 있다 하는 거고, 그 5번 가입 이후에는 대출 기준금리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올해 좀 출제 반도가 없으니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돼서 한번 본 거예요. 자, 그 다음 346쪽 346쪽에 자산담보증권 있는데요. 자, 자산담보증권은 우리가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요 내용들은 자산담보 아까 담보증권에서는 두 가지를 크게 나누는데 자, ABS 있어요. ABS가 있고 MBS 있습니다. 자, S는 전부 다 증권을 뜻한다 했죠. B는 뭐를 뜻한다 했어요? 담보입니다. 그러면 요게 A는 자산이라고요. 자산. 자산이라는 것은 모든 화폐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자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고 상가 건물을 담보로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을 ABS라고 알면 됩니다. 그러면 이 ABS는 뭐다? 지분금융입니까? 부채금융입니까? 부채금융이라는 거죠.
담보로서 제공하고 돈을 빌린다 하는 거죠. 그럼 MB에서는 주택 저당이라 했죠. 모기지라 했죠. 주택을 담보로서만 돈을 빌릴 수 있는 거, 이 정권은 뭐다? MBS고. 이거는 주택뿐이 아니라 토지도, 상가 건물도 됐나요? 그래서 요거는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용은 무슨 위주로 논다? MBS 위주로 논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49쪽입니다. 349쪽에 보면은 저당담보증권 있나요? 자, 이것을 우리는 별 표시 3개 하면 되겠다 하는 거죠. 저당담보증권. 자, 그게 가로 3번에 보면 저당담보증권의 종류가 MPT에서 있죠. 자, MPT에서 있는데요. MPT에서는 이체증권이다라고 있죠. 무슨 증권? 이체입니다. 우리가 이체한다는 말을 어디서 들어봤나요, 여러분이? 그렇죠. 은행에서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다른 통장으로 넘기는 걸 이체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체라는 것은 아까 1차 저당 시행에서 뭐가 발생했나요? 1차 저당 시행에서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 쓰는 사람에게 주택을 담보로 잡았죠. 이걸 저당권이라 했죠. 저당권. 그러면 저당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죠? 1차 저당 시장을 대출기관이 저당권을 소유했죠. 그 소유권을 저당권을 넘긴다는 거예요. 저당권을 넘긴다는 개념이 저당권에 대한 소유권을 투자자에게 넘긴다는 개념이 이체랍니다. 다시 이체라는 뜻이 뭐라고요? 1차 저당 시장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가는 발생한 것이 저당권이에요. 그 저당권을 누구에게 넘긴다? 투자자에게 넘긴다. 소유권을 넘긴다는 개념이 이체증권입니다. 이체란 개념이 소유권을 넘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념이 저당 이체증권이 이란 차입자가 지불하는 저당 지불액이 증권 발행자를 통해서 바로 투자자들에게 전달된다. 자, 저당 지불액이 차입자가 지불한 저당 지불액이 줄 거세요. 차입자가 지불한 저당 지불액이 누구에게 바로 전달된다고요? 투자자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발행자를 통해서. 그럼 발행자는 그냥 전달 역할만 하는 사람이에요. 받아서 넘겨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1차 저당이 있어요. 2차 저당이 있어요. 됐나요? 2차 저당이 그 다음 투자자가 있어요. 그럼 1차 저당에서 발생한 요 수익 구조가 만약에 5%입니다. 5%. 그럼 여기서 발행자가 있어요. 2차 저당에서 지금 발행자가 있고 투자자가 있는데 원래 이 5%를 누가 받아야 되냐? 발행자가 받아야 될 수익인데 이것을 요 구조와 이 구조가 5%가 같다는 거예요. 수익 구조가 같다는 겁니다. 이게 이체증권이에요. 이체증권은 뭐와 같다? 방금 이걸 받아서 바로 넘겨준다 했죠? 받아서 바로 넘겨준다 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체증권입니다. 자, 니은 이체증권의 근거가 되는 모저당의 저당 지불액이 매월 단위로 불입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대부분 매월 단위로 원금과 이자를 지불받는다. 디귿 발행자는 저당 지불액을 투자자에게 이송하고 있어요. 저당 풀을 관리하는데 이에 대한 대가로 저당 관리 비용 서비스 수수료를 받을 뿐입니다 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 돈을 전달해 주지만 바로 이걸 전달해 넘겨주니까 이 수익을 본인이 가진 건 아니지만 이걸 관리해 주잖아요. 관리를 해 주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만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된 내용은 방금 기억본 내용이 주된 내용이에요. 핵심은 어디 있다? 기억본 내용. 됐나요? 기억본만 잘하면 돼요. 자, 그 다음 2번 이체증권의 수명이 있어요. 기억에 일반적으로 이체증권의 수명은 원래의 저당 만기보다도 짧다. 줄 거세요. 네. 이체증권의 수명은 원래의 저당 만기보다도 훨씬 짧다 하는 겁니다. 훨씬 짧다. 자, 30년 만기의 주택 저당 경우 이체증권의 수명은 보통 8년에서 12년이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1차 전에서 돈을 빌릴 때 만기가 20년 만기라면 여기서 발행하는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그 증권의 만기 있죠. 돈을 빌려왔으니까 이것도 채권이에요. 그럼 여기서 만기는 이보다도 기간이 짧아야 된다. 이것만 알면 돼요. 이해됐나요?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돈을 빌려간 것은 이 1차 저당에서 발생한 뭘 담보로 돈을 빌려, 뭘 믿고 돈을 빌려줬어요? 그 담보물을 믿고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럼 1차 담보물을 만기가 끝나버리면 본인이 뭡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를 받을 데가 없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자, 1차 저당에서 발생한 만기가 20년짜리야. 그럼 이걸 발행할 때는 이 기간보다 짧은 기간이 된다고요. 10년이라든지 반토막 나는 기간이 된다고요. 그럼 이 기간이 만약에 지나가지고 처음에 20년이죠. 그럼 20년 쭉 지나가서 기간이 15년 되죠. 그럼 15년밖에 안 남았잖아. 그럼 또 발행하는 것은 15년보다 더 짧은 정권이 발행돼야 되잖아요. 만기가. 이해됐나요? 담보물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이 말이에요. 담보물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저당 채권을 상환기간보다 MPT에서 이체증권을 만기는 짧은 것이 일반적이다. 요거 꼭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니은 저당 기간 중에 원금의 조기 상환되면 투자자는 그때 일시에 많은 금액을 지불받게 되고 이 증권은 만기보다 일찍 끝을 맺게 됩니다. 따라서 이체증권의 경우는 투자자들은 이 같은 만기 전 변제 위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디귿 체크하면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뭐다? 만기 전 변제 위험을 아까 뭐다? 조기 상환 위험이에요. 조기 상환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고요? 투자자들은 있죠. 투자자들은 부담합니다. 자, 넘겨서 그 다음에 350페이지에 3번 저당풀의 소유권입니다. 저당풀은 아까 뭡니까?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저당풀입니다. 자, 기억 이체증권의 경우는 정권 보유자가 가집니다. 정권 보유자가. 이체증권의 경우는 투자자들은 모 저당인 저당풀에 대해서 자기가 투자한 만큼 분할되지 않은 소유권, 즉 저당권을 가집니다. 그럼 투자자들이 저당풀의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과 만기전 변제 위험도 모두 투자자들에게 들어온다. 줄 거세요.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과 만기전 변제 위험도 모두 투자자들에게 온다. 만기전 변제 위험은 아까 무슨 위험이라 했죠? 조기 상환 위험이라 했습니다. 자, 그다음 니은 저당 채권의 경우입니다. MBB 있어요. MBB는 발행자가 가집니다. 발행자가 가집니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주택 저당은 총액에서 총액 MPT에서의 발행액이 있습니다. 기억 이체증권은 발행기간이 자신의 자산을 매각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MPT에서 투자자에게 모두 이전시킵니다. 모두 이전입니다. 그래서 발행액만큼 자산이 감소하지만 현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산의 크기가 변화가 없게 됩니다. 즉 주택저당채권 총액과 줄 거세요. 주택저당채권 총액과 그 MPT에서 발행액이 같아지는 것이 뭐다? MPT에서 이체증권입니다. 자, 니은 MPT에서의 경우는 발행기간이 정권 매각으로 투자자에게 주택저당채권을 이전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줄 거세요. 투자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발행기간에 대하여 원리금 납입 연체 위험을 방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하는 거고. 그 다음 디귿 이때 발행기간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고 있어요. 투자자는 이자율 위험과 조기상환 위험은 떠안는 방식으로 위험을 부담합니다. 자, 됐죠? 자, 여기서 진짜 정리를 하면 여러분이 지금 읽었는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자, MPT에서 첫 번째 잡으세요. 처음에 1차 저당에서 발생한 것을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1차 저당생에서 발생한 것을 저당권입니다. 담보물이라고요. 담보물. 그러면 돈을 빌려줬으니까 차입자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원금과 이자죠.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원리금입니다. 그건 원리금 수취권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원래 1차 저당 시장에서만 본다면 이 저당권에 대한 소유권 누가 가져요? 대출기관이 가지죠. 빌려준 은행이 가지죠. 그리고 원리금 수취권 누가 받아요?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받이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원래는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가졌다? 예, 대출기관, 즉 금융기관이 빌려주는 은행이 이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금융기관이 그 금고의 곳간이 비니까 채워욕구에서 이것을 저당권을 뭐한다? 상품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저당시장이 왔죠. 그럼 2차 저당시장 와가지고 이것을 MBS라는 것을 MBS를 발행했는데 그 MBS 종류 중에서 무슨 증권이냐? MPTS라는 겁니다. 그럼 MPTS는 용어를 이체증권이라고 말합니다. 이체증권입니다. 그러면 이체라는 것은 무슨 소유권을 저당권이라는 소유권을 투자자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넘긴다 하는 의미에서 이거를 주식은 아니지만 이거는 지금 부채입니다. 부채 증권이에요. 주식은 아니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권을 넘긴다 해서 지분 형태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형태다? 지분 형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분 형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2차 저당에는 누가 있어요? MBS를 발행하는 발행기관이 있겠고 발행기관에 증권을 사면 돈을 투자는 투자자가 있다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MPT에서는 앞에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원래는 누가 가졌는데 발행자가 가졌는데 이 권한을 이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모두 누구한테 넘긴다? 투자자가 가진다 하는 거죠. 끝난 거예요. 자, 첫째, 그러니까 이체증권 하면 저당권하고 그 다음에 원리금 수취권을 누구한테 가진다? 투자자가 가진다 하는 거죠. 요거 알아두면 돼요. 발행자가 가지지 않고 투자자가 가진다. 그러면 우리가 저당권에 발생하는 위험, 이 저당권은 담보물이죠. 그러면 담보물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담보물 가치가 떨어지면 내가 빌린 돈을 그대로 상환할 수 없겠죠. 자, 이것을 채무불이행 위험이라고요. 아까 채무불이행 위험은 차입자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위험을 채무불이행 위험이라고 했는데 따져보면 이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돈을 빌릴 때 담보 가치가 5억이었어요. 빌릴 때는 담보 가치가 5억이었어요. 그래서 5억에 대해서 돈을 빌렸었는데 나중에 이 담보 가치가 3억으로 뚝 떨어졌어요. 3억으로 뚝 떨어졌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빌리고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되겠죠. 갚아 나가야 된다고요. 그럼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했을 때는 금융기관은 뭐를 가지고 이 담보물을 경매 처분해 가지고 담보물에 돈을 회수해야 된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럼 담보물에서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담보 가치는 5억인데 그때 돈을 빌려갈 때 얼마 빌려갔느냐? 4억을 빌려갔어요. 근데 이 담보 가치가 빌려간 돈은 4억이잖아요. 담보 가치가 3억으로 뚝 떨어졌죠. 그럼 담보 가치 떨어지니까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채무불이행 위기입니다. 담보물에서 부도난 가치를 담보물에서 빌린 준 돈을 받지 못하는 위험. 이걸 채무불이행 위험이란다고요. 이해됐나요? 채무불이행 위험. 자, 그러면 조기상환 위험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조기상환 위험은 아까 뭡니까? 갈아타는 거죠. 갈아타면 원래 대출기간이 갈아타지 않으면 계속 뭘 받을 수 있어요? 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수 있죠. 원금 이자를 계속 받을 수 있는데 갈아타버리면 원금 이자가 수익이 없어지죠. 그걸 조기상환 위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당권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뭐다? 채무불이행 위험이고, 됐나요? 원리금 수취권에서 오는 위험을 조기상환 위험이야. 됐나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돈에서 여기서 발생하는 위험은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채무불이행 위험하고 또 무슨 위험? 조기상환 위험을 요 앞에 있는 이것을 다 누구한테 넘겼어요? 투자자에게 넘기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그렇죠.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는 거죠. 누가 부담한다? 투자자가 부담한다.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아까 또 여기서 뭐니까 1차 저당에서 발행한 저당 채권을 발행하고
되나요? 저당 채권 금액과 여기 MBS 발행 금액 있죠. 저당 채권 금액과 이 발행 금액은 뭐한다? 같다라고 했죠. 같다. 이것이 이체증권이라 했죠. 그리고 여기서 발행한 그런 수익 구조가 여기서 발행 수익 구조가 또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체라고 했어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또 봅시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 투자자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죠. 모든 위험을 부담해요. 채무 불이행 위험과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그럼 투자자는 위험 부담이 클수록 우리는 발생하는 수익률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수익률이 높겠죠. 그래서 MB에서 네 가지 행태 중에서 수익률 구조가 가장 높은 것이 뭐다? MPTS라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알아듣나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알면 됩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351조까지. 351쪽에 이번에 보면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 있죠. 말이 길죠. 자, 그럼 주택저당 끊어보세요. 주택저당은 뭐죠? M이고. 되나요? M이고. 그 다음에 채권이죠. 채권 담보부 채권이니까 BB라고요. BB. 됐나요? 담보부 B, 채권도 B. 됐나요? 네, 펀드 있어요. 자, 1번 개념이 있어요. 자, 개념. 투자자들에게 오랫동안 안정된 수익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저당 차입자의 조기 상한은 안정된 수익을 바라는 이 같은 투자자들에게 크다는 위험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니은 저당 투자자들은 이 같은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다른 행태의 투자 대안을 원하는데 이것이 바로 채권 행태의 저당 담보 증권이다. 이를 저당 담보 또는 채권 또는 저당 채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저당 채권은 주택 저당 채권을 담보로 하되 그렇죠? 담보로 하되 있어요. 발행 기간을 신용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한다. 그럼 방금 의미가 다르죠. 똑같은 MBS를 발행하지만 이거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 행태가 MPTS고 그 다음에 MBB는 이것을 담보로만 제공하는 거예요. 담보 그대로 담보입니다. 그대로 담보로 제공해서 돈을 빌려오는 행태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있습니다. 콜방어. 자, 콜방어라는 것은 발행 기간이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왔죠. 다시 발행자가 MBS를 발행해가지고 투자로 돈을 빌려왔죠. 그럼 빌린 사람은 여기에서 MBS를 빌린 사람은 발행자라. MBS 돈을 빌린 발행자라고요. 그러면 발행자가 지금 내가 돈을 빌려왔는데 지금 자금이 많이 남아돌아. 그럼 자금이 많이 남아도면 굳이 만기 동안에 비싼 이자를 주가지고 수수료 줄 필요가 있나요? 없겠죠. 그럼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뭐한다? 내 빨리 돈 갚겠다 한 거야. 어? 내 이자를 부담하지 말고 빨리 돈 갚겠다 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자 말하 콜방어는 발행자가 만기 전에 뭐냐 돈을 빨리 조기 상환을 하려고 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그 조기 상환을 거절하는 것을 콜방어 기능이랍니다. 자, 콜방어는 방어한다 있어요. 방어. 뭐 하는지가 콜하니까 뭐냐? 싫어하는 거야. 근데 콜하니까 뭡니까? 싫어하니까. 이해됐나요? 예, 옛날에 우리 그 차인가 뭔가 선전할 때 막 광고를 야타 하는 거 있었죠. 야타죠. 요즘 그런 광고 안 납니다. 한참 할 때 야타 하니까 싫어해가 하는 사람이고 타는 사람이 있었죠. 예, 야타죠. 그래서 우리가 발행자가 누가에게 투자자에게 너 또 빨리 돈 갚겠다 하니까 투자자가 뭐 한다고요? 거절하는 거야. 이걸 콜방어라고요. 알겠어요? 콜방어. 자, 그래서 개념이 투자자들은 저당 채권을 사게 됨으로써 조기 상환 위험에 상당히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저당 담보 증권의 매수자가 발행자의 만기 전 변제, 자 매수자가 발행자의 만기 전 변제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을 뭐한다? 콜 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MB에서는 매수자가 콜 방어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다음 니은 조기 상환에 대한 위험 제거 있어요.
저당 채권을 발행자는 비록 저당 차입자가 만기 전에 모 저당을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저당 채권을 사전에 변제하지 않는다는 약속한다. 즉 저당 채권은 모 저당의 만기와는 다른 별도의 채권 만기를 가지고 있다. 줄 것이요. 모 저당과 만기가 다른 별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자, 당연합니다. 여기서 1차 저당에서 빌려준 만기가 20년이다. 그럼 요거는 또다시 만기가 다른 만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요 채권과 이 채권은 다르다 말이죠. 담보로 설정했으니까. 자, 그 말이고요. 자, 그 다음 디귿. 부분적 콜 방어가 있는데요. 발행자는 모 저당의 전기간에 걸친 콜 방어를 투자자에게 주기도 하나 이런 경우에는 발행자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보통은 일정 기간 동안만 콜 방어를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하는 거죠. 근데 MBB 행태는 대부분이 전체 콜 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저당 채권의 성격. 자, 저당 채권은 여러 가지 점에서 일반 채권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억, 저당 채권의 원리금 지불 형식이 있는데요. A, 발행기간은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보유합니다. 줄 거세요. 발행기간이 뭘 가진다?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보유합니다. 즉 발행기간이 자산을 보유하면서 부채로 계상되는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므로 채권 발행액만큼 부채 증가로 인한 자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B. 또한 이것은 이체증권처럼 매월 원금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6개월 단위로 원금 이자를 지불받습니다. 물론 저당 차입자는 매월 원금과 이자를 불입하지만 발행자가 이것을 투자자에게 지불하기 전까지 보유하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352년 저당 채권 이자율. 저당 채권 이자율로는 사전에 정해진 쿠폰 이자율이 적용되며 쿠폰 이자율은 저당 담보 조건을 명목상 계약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발행자는 증권 보유자에게 증권은 존속 기간 동안 일정한 이자를 지불한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디귿. 저당 채권의 특징. 저당 채권은 이 발행 기간의 부채로 발행됨으로써 주택 저당 채권 관련 위험이 여전히 발행 기간에 집중되어서 유동화를 통한 위험 분산 효과를 제고시키지 못합니다. 따라서 MBB 발행에 따른 발행 기간을 채무 불이행 위험을 완화하여서 투자의 안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저당 채권 발행액보다 20% 50% 더 많은 저당을 초과 담보하여서 자 여기서 이제 줄 거야 됩니다. 발행 기간을 세 번째 발행 기간을 채무 불이행 위험을 완화하여 투자자의 안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저당 채권 발행액보다 20% 50%가 더 많은 저당을 초과 담보하여서 발행한다. 이거 줄 거세요. 그걸 초과 담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초과 담보를 확보하기 때문에 주택 저당 채권액보다 거기 또 줄 거세요. 주택 저당 채권액보다 MBB의 발행 총액이 적어집니다. MBB의 발행 총액이 적어집니다. 자, 잘만 하면 요 위에하고 밑에하고 여러분이 착각할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는. 다시 위에 다시 걸까요? 네 번째 줄에 저당 채권을 발행액보다 MBV 발행보다 뭐하나 20%에서 50%더 많은 저당을 초과 담보로 발행한다 했죠. 그래서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 채권의 액보다 MBV 발행 총액이 적어진다. 이것을 뭐다? 초과 담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초과 담보라고요. 자, B. 발행 기간이 주택 저당 차입자로부터 받은 원리금은 MBB 투자자에게 이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새로운 상환액을 지불한다. 줄 것을 새로운 상환액을 지불합니다. 때문에 모 저당의 차입자와 투자자 간의 현금 흐름이 연결됐습니까? 안 됩니까? 달라요. 달라. MB에는 요 앞에 저당권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대출 기간의 계약이고 또 여기서 MBB 발행은 발행자와 투자자 간의 새로운 채권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만기도 다르겠죠. 이자율도 다르겠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C. 발행 기간은 주택 저당 채권을 보유하고
이자율 위험과 조기상환 위험을 채무의 이행 모두를 부담한다. 줄 거죠? 예. 따라서 MBB 투자자는 MBB 보유에 따른 위험이 있다? 전혀 없어요. 그리고 발행 기관의 신용도를 매우 중요하게 간주합니다. 자, 됐는데요. 똑같은 행태. 그래서 지금 내가 항상 1차가 있습니다. 1차에서 발생한 것이 뭐라고요? 저당권. 나중에는 더 간단하게 적을 거예요. 저당권. 이 저당권 이제 뭔지 알죠? 담보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가 발생했어요? 원리금, 수취권. 계속 묻는 거지 이거예요. 가장 먼저 묻는 것은 1차 전에 발생한 저당권은 누가 가집니까? 원리금, 수취권은 누가 가집니까?를 계속 물어요. 그럼 2차에 왔어요. 그럼 2차 시장 오니까 누가 발생했어요? 발행자가 있어요. 발행자가 있고 그 증권을 사는 사람 투자자가 있어요. 자, 방금 MPT에서는 방금 뭐라 했어요? 이 1차적인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누구한테 판다? 투자자에게 모두 이전한다라고 했죠. 이전했어요. 그래서 투자자가 이것을 권한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변제하지 못했을 때는 전부 다 누가 본인이 소유권을 본인이 다 책임진다고요. 모든 위험을 누가 투자자가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MBB 행태는 담보를 설정한다고요. 그냥 이것을 발행자는 이것을 뭐한다? 담보로 제공하고 뭘 담보로? 담보로서 제공하고 MBB를 새롭게 발행한다고요. 그럼 새로운 계약이 맺어지는 거야. 이것을 넘겨주지 않는다고요. 저당권과 원리 수취권을 투자자에게 넘겨주지 않고 단지 담보로서 제공해서 MBB를 발행한다고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1차 저당의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그대로 발행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행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요게 저당권과 1차 등의 모저당에 대한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에 대한 위험을 모두 누가 가집니까? 발행자가 모두 위험을 부담합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위험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위험 부담이 없어요. 자, 그러면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는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MPT에 비해서 수익률이 높다 낮다? 수익률이 낮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수익률은 요 1차 저당에서 발행한 수익률이 5%라면 여기서 MBB의 발행에 대한 수익률은 한 3%가 될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투자자는 모 저당에 대한 수익률은 5%인데 그렇죠? 그러면 투자자가 가져가는 수익률은 3%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수익률은 몇 프로인데? 5%인데 그 5% 수익이 그대로 누구한테 갑니까? 발행자의 투자자에 그대로 가요. 이해됐나요? 근데 이거는 뭐다? 요보다 낮은 발행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보다 수익이 낮은 구조다 하는 거죠. 수익이 높고 수익이 낮다. 그리고 요리 안 해도 위험 부담이 크니까 투자자는 수익이 높고 요거는 위험 부담이 없으니까 수익률이 낮다 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위험 주기 문제를 요거는 발행자 가지고 모든 위험을 투자자가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봅시다. 조금 전에 두 가지 용어 나왔어요. 어떤 용어는 콜 방어란 말이 나왔어요. 뭐 나왔다? 콜 방어. 자, 방금 방어는 누가 한다고 했어요? 투자자가 하는 것이라 했죠. 그죠? 발행자가 조기 상환하려고 하니까 투자자가 웃기고 있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이익에 대한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투자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MPTS에 대해서는 투자자에게 MPT는 투자자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MPT에서는 콜 방어가 있다 없다? 콜 방어가 없다고요. 투자자에게 콜 방어라는 개념이 없다고요. MPT에서는 콜 방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이 저당권과 이 저당권은 다른 개념이라고요. 새로운 채권이 발행됐어요. 그러면 투자자는 여기에 대한 권한이 없죠. 그럼 새로운 발행자가 발행한 MBB에 대한 소유권, 권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됐다? 발행자가 여기서 빌린 돈이 아니고 본인이 빌린 돈을 빨리 갚고자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투자자에게는 무슨 기능을 준다? 콜 방어 기능을 준다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여기는 콜 방어가 있고 여기는 콜 방어가 없다 이 말이야. 됐나요? 또 요게 발행자가 뭐 투자자가 뭡니까? 투자자의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 원금이 손실될 수 있죠. 이거 손실했는데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초과 담보라 합니다. 뭐라고요? 초과 담보입니다. 이 초과 담보는 앞에 있는 저당 채권 금액보다 이 담보 증권 발행액 있죠. 증권 발행액이 요거는 아까 같다 했잖아요. 같다. 그럼 이건 초과 담보가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왜? 투자자가 모든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초과 담보가 없어요 이 말이야. 콜 방어도 없고 초과 담보도 없어요 이 말이야. 그러면 MBB에서는 뭡니까? 새로운 증권을 발행했잖아요. 그럼 이 발행자는 투자자에게 뭘 제공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본인이 발행한 담보 가치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담보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초과 담보가 제공돼야 된다고요. 그 초과 담보라는 것은 저당 채권의 발행액보다 MBB의 발행액이 뭐냐? 더 적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저당 채권의 발행액보다 MBB의 발행액이 더 적어야 된다. 알겠어요? 적어야 우리가 이 자금을 발행자가 돈을 빌렸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돈을 빌렸으니까 투자자의 자금의 수는 이 가치가 더 높죠. 이 가치가 높으니까 이 사람들이 본인이 돈이 부족해도 여기 돈을 받아서 전달해 줄 수 있잖아. 그래야 요리 돼야 초과 담보가 제공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내가 돈을 앞에 빌려준 것이 1억을 빌려줬어요. 다른 사람이 빌려올 때 5천만 원 빌려봤어요. 그럼 내가 지금 돈이 감정이 위험에 처하더라도 내게 돈 빌려주는 5천만 원 빌려준 투자들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담보 가치는 1억짜리잖아. 무슨 말 아세요? 담보물을 제공한 가치는 1억짜리잖아. 돈을 빌려온 건 5천만 원짜리잖아. 그럼 5천만 원을 내가 지금 상환하지 못해도 요 담보 가치가 1억짜리니까 담보 가치로 처분해도 회수할 수 있잖아. 안전하잖아요. 근데 내가 담보로 제공한 가치는 1억인데 돈을 빌려온 것은 1억 5천원이면 위험하잖아요. 이해됐나요? 담보가치물은 담보물은 돈을 빌려온 것보다 발행액은 돈 빌려온 거니까 발행액은 돈을 빌려온 것이고 이건 담보물을 제공했잖아요. 우리가 담보라는 것은 항상 돈 빌려온 것보다 높아야 되잖아요. 내가 은행에 가서 아까 LTV 있잖아요. LTV. 내가 주택 가치가 1억인데 1억보다 더 높은 가격을 돈 빌려오지 않잖아요. 알겠어요? 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묻는 핵심은 이것밖에 안 물어요. 지금 다 읽었는데 묻는 것이 뭐냐? 항상 묻는 것이 뭐다?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이 누구한테 갑니까? 하는 걸 말을 못해요. 자, MPT에서는 이체증권으로서 지분 행태다. 왜 지분이냐? 넘겼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가 모든 위험을 가지니까 또 위험이 가장 크니까 수익률이 가장 높다 하는 거죠. 발행액과 발행액은 같다. 저당 채권 발행액과 MBB 발행액은 같다 하는 거죠. 콜 방어 기능 없고 초과 담보도 없습니다. 이거 알면 되고요. 근데 MBB 행태는 뭡니까? 요것을 뭐한다? 담보로서만 제공하고 되나요? 담보로 제공하고 MBB는 새로운 행태의 계약 관계를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럼 요 수익과 요 수익률 구조가 다르다 하는 거죠. 다르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두 가지 행태 수익 구조도 저당 채권의 수익이 MBB 수익보다 높아야 되고 발행액도 초과 담보 제공이 필요하니까 뭐가 된다? 저당 채권의 발행액이 뭐보다 MBB 발행보다 높아야 된다. 이게 뭐다? 초과 담보고. 자, 그러면 여기서 모든 것을 저당권과 원리금 수는 발행자가 가진다 했죠? 그러니까 모든 위험을 누가 가진다? 발행자가 가져요. 간단해요. 그죠? 양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투자자는 위험 부담 전혀 없죠. 그럼 수익률 구조가 MBTS보다 낮다 하는 거죠. 자, 이 행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행태를 알면은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거, 혼합형이라고 해요. 무슨 행? 혼합형. 혼합형입니다. 그 혼합형이 뭐라고요? M, P, T, B라고 해요. T와 B. 되나요? MPTB라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 보세요. 1차가 있어요. 1차에서 뭐가 발생했어요? 저당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원리금 수취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차 저당시장에 2차 저당에 누가 존재하나요? 발행자가 있어요. 발행자가 있고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럼 혼합형이라 했는데, 자, 이것이 앞에 발생이 있죠. 앞이고 D죠. 먼저 됐고 D고 발행자가 있으니까 투자자가 있죠. 자, 기억하세요. 저당권이 있고 그다음 원리금 수칙이 있는 거죠. 담보를 설정해서 돈을 빌려온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발행자가 있으니까 투자자가 있는 거죠. 이건 앞과 뒤입니다. 그래서 혼합형은 저당권은 누가 가지고 원리금 수칙은 누가 가지느냐? 앞에는 앞이다. 그래서 혼합형 MPTB는 누가 가진다? 저당권은 발행자가 가지고, 저당권을 누가 가진다고요? 발행자가 가지고, 그 다음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가 가진다. 투자자가 가진다. 그러면 아까 위험이 두 개 위험이 있어요. 두 개 위험이 하나는 채무불이행 위험이고 또 하나는 조기상환 위험인데, 조기상환 위험은 원리금 수취권에서 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상환 위험, 조기상환 위험이에요. 됐나요? 자, MPT에서 조기상환 위험은 누가 하죠? 투자자. 그다음 MBB에서 조기상환 위험은 누구? 발행자. 모든 위험이 발행자고 모든 위험이 투자자니까. 그다음 혼합 형태에서 원리금 수취금, 즉 조기상환 위험은 누가 가진다? 원조. 요즘 이제 원조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요즘은 이제 가격 명칭이 원조라고 쓰면 안 돼요. 옛날에 이미 살아던 건 어쩔 수 없는데 새로 간판은 원조라 말을 쓰면 안 돼요. 예. 너도 원조고 너도 원조고. 그래서 원조. 그래서 조기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가집니다. 그럼 채무불이행 위험은 누가 가져요? 발행자. 채무불이행 위험은 발행자가 가진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다? 혼합형입니다. MPTB 있어요. 되나요? MPTB. 오케이? 네, 요겁니다. 그러면 이 행태가 똑같은 행태가 CMO도 같다. 뭐다? CMO, 다계층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 다계층 채권도 똑같습니다. 저당권은 누가 가지고? 발행자 가지고. 원리금 수취권은 누가 가진다? 투자가 가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행태는 둘 다 혼합 행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무슨 이체증권이라 해서 지분행입니다 라고 합니다. 지분행. 그러면 이거는 돈을 빌려주고 직접 빌려오는 거죠. 발행자가 돈을 빌려오니까 이것을 우리는 주택저당 담보부 채권이라 하죠. 담보부 채권, 채권 담보부 채권이라고 해요. 담보부 채권. 이거는 이체 트랜스퍼, 이체증권. 이거는 담보부 채권. 요거는 이체증권. 트랜스퍼가 이체라고요. 트랜스퍼가 소유권을 넘긴다는 것이 이고 S는 증권이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담보부 채권. 되나요? 그래서 이거는 채권행입니다. 무슨 행이라고요? 채권행. 이거는 무슨 행? 지분형. 요거는 채권형. 이걸 두 개는 채권행이 아니고 혼합형. 혼합형이다. 이 됩니다. 자, 그래서 353쪽에 보니까 3번 지불 이체증권 있는데요. 넘어가고 여기 중요한 거는 4번입니다. 4번 별표시. 우리나라는 이 네 가지 중에서 뭐를 사용하고 있느냐? 다계층 채권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다고요? 다계층. 자, 이 다계층이라는 것은 뭐냐? 만기가 여러 개가 있어요. 만기가 몇 개가 있다고요? 여러 개 만기가 하나인 채권이 아니라 상환기간이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이렇게 여러 가지 만기가 있는 채권을 다계층 채권이에요. 자, 개념 봅시다. 다계층 저당 채권은 84년도에 오에서 개발된 특별한 형태의 저당 채권입니다. CMO도 저당 채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조기 상환 위험을 증권 발행자가 아닌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자, 조기 상환은 역시 마찬가지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자, 니은 CMO의 발행자는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가지고 일정한 가공을 통해서 위험 수익 구조가 다양한 트렌치가 집합이라는 거예요. 상품이에요. 증권을 발행합니다. 디귿 기존의 저당 채권은 같은 저당 풀을 담보로 발행할 경우 그것을 존속시키는 전부 동일한 것만 있었으나 그러나 같은 풀을 담보로 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존속 시기가 다른 여러 개의 저당 채권을 만들 수 있다. 즉 저당 채권을 총 발행액을 몇 개월 그룹이나 줄 거세요. 저당 채권을 총 발행액을 몇 개의 그룹이나 계층으로 배분한 후 각 그룹마다 서로 상이한 이자율을 정하고 원금이 지급되는 순서를 다르게 정하는 것, 이것이 CMO 정의라고요. CMO 정의하면 이걸 딱 알면 돼요. 총 발행액을 뭐로 나눈다고요? 계층을 나눈다고요. 뭐가? 상환 기간을 다르게 하고 또 이자 지급도 다르게 한다고요. 자, 그러면 리얼 이처럼 나누어진 그룹의 순수에 따라 원금의 지불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태를 저당 채권 CMO라 하며 이때 나누어진 각 그룹을 트렌치라고 합니다. 각 그룹을 뭐다? 트렌치라고 말합니다. 자, 됐고요. 넘깁니다. 354쪽에 2번 다계층 채권의 성격이 있는데요. 다계층 채권은 기억 이체증권 플러스 저당 채권을 합한 겁니다. 그래서 CMO도 지불 이체 채권과 마찬가지로 이체증권과 저당 채권을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A. CMO는 이체증권처럼 저당 차입자의 원금 이자를 트렌치를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렌치의 규모와 수 등을 조정함으로써 저당 채권처럼 그 존속 기간을 다양하게 하여서 장기 투자자들이 원하는 콜 방어를 실현시키고 있다. 줄 거세요. 장기 투자자들이 원하는. 그래서 문제에서 단기 투자자들의 원하는 콜 방어는 없고요. 장기 투자자를 우리가 마지막 트렌치, Z 트렌치랍니다. 마지막 여러 트렌치 중에서 만기 시점에 돈을 받을 수 있는 트렌치를 Z 트렌치, Z, A, B, C, D, A, F, G, Z 마지막 A, B, C, D, E, F, G 해서 맨 마지막에 Z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만기가 장기 투자자 Z 트렌치입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넘어가고 디귿 넘어가고 리얼 이런 건 다 넘어가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시험에 안 오니까. 그래서 방금 CMO는 뭐다? 뭐가 정해졌다? 총 발행액을 뭐로 나눈다? 상환 기간을 여러 계층으로 나누고 상환 기간이 있으니까 상환 기간이 짧을수록 이자율이 낮겠죠. 상환 기간이 길수록 이자율이 높겠죠. 알겠어요? 그럼 콜 방어는 단기 투자자들은 빨리 자금을 회수하니까 안전하잖아요. 그럼 마지막 만기가 돼야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마지막 트렌치, 그걸 Z 트렌치.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뭘 권한을 준다? 콜 방어 권한을 주지만 상환 기간이 짧은 단기 투자자들에게는 콜 방어 기능을 주지 않더라. 이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행태를 다 설명했네요. 알겠어요? 자, 설명 행태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말을 썼지만 실제 딱 하는 것은 이거와 이거. 계속 묻는 것이 뭘 묻는다? 저당권은 누가 가지느냐? 저당권 묻고요. 그 다음 원리금 수취권은 누가 가지느냐를 계속 묻고요. 그 다음에 위험 부담은 누가 하느냐? 그래서 위험 부담을 누가 하느냐를 묻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무슨 용어가 있었죠? 콜 방어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요. 그 다음에 조기 상환 콜 방어 기능이 있는데 초과 담보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요. 됐나요? 그리고 위험적인 부담인데 요 위험이 무슨 위험이 있어요? 채무 불이행 위험이 있고 또 무슨 위험? 조기 상환 위험이죠. 그걸 누가 부담하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내용을 묻는 거예요. 그 내용만 우리가 알면 이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래서 이 파트 문제는 시험에 출제되기를 바라야 돼요. 자, 그다음 357쪽이 이제 부동산 간접 투자 회사입니다. 자, 금융론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 파트가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뭐라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리가 지분 금융 행태를 이제 익힐 겁니다. 지금까지는 대표적인 것은 무슨 금융이 있겠느냐? 부채 금융이 있고요. 부채 금융에서 하나 남은 것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한 개 남았고요. 그다음 지분 금융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투자회사, 그걸 리츠라고 해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가 뭐라고요? 리츠. 이제 이 두 가지 내용만 마지막 시간에 익히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금융 파트는 뭐 계산한다는 것은 아까 어디 써 있었어요? 계산은 아까 그 두 개밖에 없었어요. 아까 뭐가 있었죠? 원리금 균등 상한, 원금 균등 상한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LTV, DTI에 대해서 융자 가능 금액을 계산하는 거 하고, 됐나요? 그 두 개 계산이에요. 그 계산은 두 개 다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 금융 파트에서 계산 문제는 두 개밖에 없다. 자, 뭐가 있다고요? 다시 말합니다. 원리금 균등 상한에 대한 계산. 그러면 원리금 균등 상한은 원금액이 얼마입니까? 물을 거고, 원금 균등 상한은 원리금이 얼마입니까? 물을 거라고요. 그 계산 문제하고,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자 합니다. 그럼 두 가지를 적용한다고요. LTV는 뭐에 대한 것? 부동산 가치에 곱하는 것. DTI는 뭐란 것? 연소득에 곱하는 것. 이걸 계속 인지해주면 바로 곱하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마지막 우리가 투자회사는 어떤 것이냐. 이건 법률이에요, 법률. 자,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보되 나중에 내가 암기 방식은 이런 암기적인 문제는 지금 현재 잘 기억 안 나도 한 번 보고 났다가 정리하는 것이 훨씬 낫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설명 듣고 가야 되겠죠? 예, 조금 이따 보죠.